갈등과 유사한 개념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신다면 협치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갈등은 이제 개인의 심리 영역은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갈등은 이자 대화 이상, 삼자 대화에서 빚어지는데 이 경우를 잘 들여다보면 상호 의존 관계가 높은 관계일수록 갈등의 깊이도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협치하는 과정에서 정부, 관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어떨까요?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반대로 관에서 지역 주민, 전문가 또는 사회적 경제 조직 종사자들에게 거는 기대가 높다면 또 어떨까요? 갈등이 또 더 커지거나 많아질 수 있겠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 부모 자녀 갈등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상호 의존 관계가 높으니까 갈등은 안 생길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이자 관계에서 해결하는 방식, 또 삼자 관계에서 해결하는 방식, 다자 관계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요. 이젠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갈등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다? 말이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다루는 방법을 12가지를 앞서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우선 여러분께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의 강점은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을 촉진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을 텐데요.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관리 매뉴얼을 발간한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하는 내용은 퍼실리테이션 기법은 책임지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션 기법은 다자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의사결정하는 방식을 훈련한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퍼실리테이션 기법과 조정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게 될 텐데요. 퍼실리테이션 기법에서 보시면 다자 간 대화 프로세스를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이면 입장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필연적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됐죠. 그래서 이 과정을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론이라는 출판물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샘 케이너고 번역자는 쿠그룹의 구기욱 대표님이신데요. 구기욱 대표님은 이 영역을 으르렁지대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갈등지대라고도 소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개인의 사고 유형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사안을 바라보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으르렁지대가 형성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때 퍼실리테이션을 어떻게 설계하고 진행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퍼실리테이터가 프로세스 역량과 카오스 역량을 잘 발휘하게 된다면 멋진 협치를 이뤄낼 수 있겠죠. 보시다시피 퍼실리테이터 역시 경청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입장에 대한 이해 또 그들의 욕구를 잘 파악하는 것이 바로 경청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게 빚어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요. 동의 단계의 실제를 보면 보시다시피 이탈이 있는 다수의 지지가 있는가 하면 모호한 지지가 있고요. 또 미온적 지지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열정적인 지지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열정적인 지지를 하는 분들 때문에 또
예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실리테이션을 하실 때 이런 4가지 방식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잘 관찰하고 그분들이 절차 관리에 잘 임하시고 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데이터 관리를 잘 하시는 일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런 기본 절차의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사안에 따라, 주제에 따라 또는 참여자에 따라 설계를 잘 하시게 된다면 민간 협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자 간의 대화가 아니고 개인 간의 대화 또는 3자 간의 대화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체계론적 코칭이 있고요. 갈등 해소 대화 기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적 조정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3자 대화라고 보실 수 있겠죠. 법원에서 이런 조정을 현재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하는 사법 영역에서 진행하는 조정이 있고 사적 영역에서 진행되는 조정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조정은 촉진적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셔틀 조정이 있는데요. 이 셔틀 조정은 당사자 간에 만나지 않고 오고 가면서 제3자로 개입한 조정자가 양쪽의 심층 욕구를 분석하여 현안을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조정에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협상을 진행하기도 되는데요. 협상을 진행하다가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조정을 하다가 협상으로 진입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해하고 계시고 또는 이런 기법을 잘 적용하실 수 있다면 협치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여겨집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잘 정리해 보면은요. 우선 우리가 갈등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데 분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현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수집되는 이야기들을 잘 듣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 그분들이 이야기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입장 또 욕구를 그 다음에 그 과정에 그분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부분, 그 부분을 정서 처리와 정보 처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알게 된 사실과 감정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갈등의 분석 단계는 지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최근에 갈등 해결의 양상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앞서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문제 중심의 탑다운 방식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번째로는 자율적 해결인데요. 우리가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여도 가지고 있는 정보가 취약하면 현명한 의사결정까지 가기는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학습하고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일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조정으로 본다면 촉진적 조정과 사법 영역에서의 조정이 있을 텐데요. 재판과 조정, 중재가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퍼실리테이터는 해당이 되지 않는 이유는 국무조정실 갈등 매뉴얼을 참고해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력에 의한 해결 방법들, 그 다음에 외부 제3자 개입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들, 또 이런 갈등 처리 방법이 갖는 강점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3자 대화의 가장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조정이 상당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대한 소개를 몇 가지를 드렸는데요. 조정 모델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촉진 모델이 있고 평가 모델, 화해 모델이 있다.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은 촉진 모델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의 프로세스는 학자마다 다른 이론을 내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6단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를 우리가 파악하는 분석의 단위가 있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공동의 목표를 찾아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후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제를 우리가 잘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현재 단위에서 다루는 것이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절차는 많은 학자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공통점은 조정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정자가 절차 관리를 어떻게 잘 해내느냐, 그리고 이 3자 관계의 복잡한 대화를 어떻게 잘 이끌어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정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치에 참여하시게 되면 갈등 당사자가 되기도 했다가 갈등 조정자가 되기도 했다가 역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협치가 될 텐데요. 조정자를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치 과정에서는 우리 모두가 갈등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당사자들을 조정해주는 조정자가 되는 이 1인 다역할을 하는 과정이 아마 협치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협치 과정에서 지역사회 또는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문제를 발굴해낸다, 아이디어를 모은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인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현명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한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정서 처리가 매우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갈등은 우리 개개인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차이와 말로 빚어지는 모순을 잘 처리하게 된다면 우리는 협치하는 과정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성공적인 협치를 이뤄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도시 용산, 살기 좋은 용산, 가고 싶은 용산, 1터와 3터에서 함께 성장하는 배움터 용산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용산의 두근두근 조정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